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었죠? 네, 신경계와 내분계를 통해서 항상성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었고, 또 내분비계가 뭔지도 배웠었고, 호르몬 종류 또 여러 가지 배웠었죠. 뇌하수체 전혀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도 배우고, 또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과잉되거나 결핍되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항상성이 이렇게 유지되는 원리, 어떻게 항상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가, 이 호르몬들을 통해서 또는 신경계를 통해서,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작용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 때가 됐죠, 이제 슬슬. 자, 우리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하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입력하죠. 우리 시원한 걸 원하니까 22도로 해봅시다. 우리가 22도로 온도를 맞췄어요. 자, 지금 이 교실 온도가 어때요? 많이 덥죠? 그러면 지금 한 26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22도를 원해요. 이 22도의 온도 기준선을 원하는데 현재 26도예요. 자, 그러면 에어컨이 작동이 되죠? 작동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도를 낮춰주게 되죠. 에어컨 작동을 해서. 자, 에어컨 작동을 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간 다음에 22도보다 내려가게 됐어요. 21도까지 추워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에어컨이 멈추죠. 왜? 기준선을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이 기준선을 원하니까. 그래서 21도가 되면은 22도보다 내려가서 21도가 되면은 에어컨을 작동을 멈춰서 다시 더워지는 걸 기다리면서 22도를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한 기준치가 계속 유지되도록 온도가 높으면 낮춰주고 온도가 낮으면 다시 작동을 멈추는 방법을 통해서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 기준선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성질이 항상성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항상성,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친구, 철수가 한번 얘기해볼까? 얘기 잘해줬어요. 자, 이 개념 다 같이 봅시다. 자, 이 체내의 환경 변화에 대해 혈당량, 체온, 혈장 산소 등의 체내 환경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는 성질,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키포인트. 자, 이 체내 환경, 혈당량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러한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이 항상성, 요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그것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음성 피드백입니다. 자, 음성 피드백. 우리가 이 피드백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었죠. 평소에도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음성 피드백. 이것이 무슨 뜻이냐? 어느 과정의 산물이 그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작용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티록신 있죠.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음성 피드백이라는 조절 작용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해본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티록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누가 처음에 감지하죠? 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다시 복습을 하는 개념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상하부가 있어요. 시상하부가 티록신이 필요한 것을 감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게 어떤 거였죠? 네, 갑상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었죠. 자, 이것을 영어로 줄여서 TRH라고 했었고, 자, 이 TRH가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럼 이 TRH가 어디로 와서 자극을 하죠? 네, 뇌하수체로 가죠. 뇌하수체로 갑니다. 그럼 이 뇌하수체는 자극을 받고 무엇을 분비하나요? 네, TSH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자, 이것은 갑상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갑상샘으로 가겠죠. 갑상샘으로 가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로소 어떤 게 나와요? 티록신이 나오겠죠. 자,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 티록신은 필요스테프로 가서 이 티록신에 관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티록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티록신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티록신을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되니까 이 티록신 호르몬은 어디를 타고 돌아다닌다 그랬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혈액에 티록신 농도가 낮아요. 낮으면은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가 됐어요. 티록신이 분비가 돼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난 더 이상 티록신이 안 필요해. 이미 충분히 많아. 라고 느껴서 이 과정을 억제를 해줘야 되겠죠. 더 이상 티록신이 안 나오게. 자, 그럼 이 티록신은 이 TRH를 분비하는 것과 TSH를 분비하는 것, 이 두 과정을 모두 억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억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티록신이 나오는 과정들이 막히게 되는 거죠. 티록신이 만드는 과정들을 억제하는 경우. 자, 이 경우를 이렇게 조절하는 작용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음성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요 비슷한 말로, 요 반대 말로 양성 피드백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네, 양성 피드백은 뭐냐? 음성 피드백은 그 전 과정을 억제해줌으로써 이 원래의 결과를 안 나오게 막아주는 거였죠. 반대로 양성 피드백은 이 결과가 더 많아지도록 그거를 계속 촉진해주는 그런 조절 작용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예로 그게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옥시토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왔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옥시토신, 얘는 자궁 수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은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자, 자궁 수축이 일어나면은 지금 출산이 일어나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출산이 일어나는데 자궁 수축을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자궁을 수축했다고 해서 얘를 거꾸로 억제하면 출산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양성 피드백인데, 옥시토신을 분비해서 자궁 수축이 일어나면은 이 자궁 수축을 더 강하게 수축해서 출산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용이 양성 피드백인 거예요. 그래서 자궁 수축이 일어나면은 옥시토신을 더 분비해서 더 자궁 수축이 일어나게 하고, 자, 이 과정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항상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 항상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양성 피드백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음성 피드백, 얘가 우리 티록신이 필요한 혈중에 필요한 농도, 이 일정 기준치를 지켜주는 데 관여를 하게 되고, 양성 피드백은 일정 기준치라는 게 없죠. 계속 생기면 점점 더 커지게, 점진적으로 더 양이 많아지게, 이게 항상성이랑 사실은 관련이 조금 먼 개념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 피드백 개념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길항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길항작용. 요거는 좀 잘 못 들어봤죠. 생소한 단어죠. 자, 이 길항작용. 자, 요 개념에 대해서 읽어볼 사람. 네, 기수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잘 읽어졌습니다. 자, 두 가지 요인이 같은 기관에 대해 서로 반대작용을 해서 서로의 효과를 조절하는 작용.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일 것 같아요? 그쵸? 같은 기관에 서로 반대 효과를 가지는 이 두 요인이 서로 조절을 해준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기량작용에는 또 어떤 것들이 기량작용을 갖고 있냐? 자, 심장박동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심장박동을 우리가 앞에 심정기 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심장박동을 더 빨리 뛰게 촉진해주는 게 교감신경이었나요? 아니면 부교감신경이었나요? 그쵸, 교감신경이었죠. 교감신경은 얘를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그쵸, 얘를 심장박동을 억제시켜줬죠. 자, 둘의 효과가 반대죠. 이 심장박동에 대해서. 그쵸? 자, 이런 것을 기량작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또 뒤에 나올 이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다시 또 예를 들면은, 자, 간에 작용하는 우리가 혈당량과 관련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걸 촉진하게 되고, 반대로 이 글루카곤은 글루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해하는 걸 촉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반대 작용을 통해서 혈당량이라는 것을 조절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기량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반대 효과끼리 서로 조절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은, 두 번째로, 자, 이제 자세하게 혈당량 조절이죠. 항상성이 유지되는 이런 예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 혈당량 조절, 혈당량이 뭘까요? 혈당량. 단어에서 바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혈당량은 혈압 속의 혈중 포도당의 농도, 당의 농도죠. 자, 이거를 혈당량이라고 한다. 자,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한대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 자, 우리 몸에는 이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존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걸 이제 정상 범위라고 얘기를 하겠죠.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범위. 이 범위 안에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혈당량이 올라갔어요. 혈당량이 이거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걸 낮춰줘야겠죠. 반대로 정상 범위보다 혈당량이 낮아졌어요. 잘 안 나오죠?
낮아졌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을 다시 높여줘야겠죠. 자, 그렇게 항상성 유지하는 거였죠. 얘였으면 다시 높여주는 이 작용이 항상성이었죠. 자, 이런 과정들이 어떤 호르몬으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두 번째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어디서 생성되고 분비되느냐? 자, 요거는 요 이자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자 그림을 같이 보면은, 네, 저기에 이자 세포를 단면도 그려놓은 거 있죠. 가운데 잘라서 송 모양이 보였을 때 그 이자의 분비 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그 속에 이자섬이라는 데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분비 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안에 이자섬이라는 데가 존재합니다. 자, 이자섬. 얘가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용어로 또 다른 용어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도 불러요. 이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해서, 자, 이 이자섬에 구성하는 세포들이 알파 세포라는 게 있고 베타 세포가 있어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인슐린은 어디서 생성되고 분비되느냐? 이자의 베타 세포. 글루카곤은 그러면 반대겠죠? 알파 세포에서 생성되고 분비됩니다. 자, 그 다음 이들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인슐린이나 이 글루카곤은 둘 다 간에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간에 작용을 해서 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 기본 단위체고 이 글리코젠은 중합체예요. 자, 중합체가 뭐예요? 이 작은 단위체들로 큰 단위로 같이 묶여있는 걸 중합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글리코젠으로 이 합성 과정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또 체세포에서 이 포도당을 이제 더 많이 각자 다 가져가도록 체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글루카곤은 이거와는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촉진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해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해서 방출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자, 이럼으로써 인슐린과 이 글루카곤은 어떤 작용을 하게 돼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버리고 체세포에서 포도당을 다 흡수하게 만들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자, 그것은 혈당량이 감소했다 라고 하게 되고, 글루카곤은 반대니까 글루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시키고 포도당이 많아지고 그걸 다 혈액으로 방출시켜요. 그럼 당연히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혈당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당량 조절에 관여를 하는데 어떻게 관여를 하냐?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 하나는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하나는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한 이 기란작용과 연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이 과정은 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한 이 혈당량 조절하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요 실생활에 대입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지금 밥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쵸? 이 식도로 따라서 위에서 다 소화시키고 장에서도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당을 봅시다. 포도당이 소화되고 나서 이 포도당 영양분은 혈액으로 가죠. 그럼 이 혈액으로 포도당이 갔으니까 많은 양의 포도당이 혈액으로 가죠. 자, 그럼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식사 후에 혈당량이 그렇죠, 높아지게 되죠. 자,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자, 같이 유추를 해봅시다. 네, 기훈이 학생. 기훈 학생은 이 식사 후에 혈당량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어떤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치? 혈당량이 높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어떤 호르몬이 필요해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인슐린이 필요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혈당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이자의 어떤 세포? 그렇죠?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켰고, 자, 이 인슐린은 어디에 가서 작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간에 가서 작용한다고 했죠. 자, 간에 가서 어떤 작용을 해요? 네. 포도당을 뭘로?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킵니다. 그리고 또 체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을 높여주고, 자, 이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랬으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낮아졌다. 자, 혈당량이 감소됐으니까 다시 이 인슐린을 분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다시 이 과정은 억제가 될 테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잘했어요, 김 학생.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안 먹은 지 오래됐고 지금처럼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중이에요. 에너지 소모가 커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자, 이때 혈액 속에 포도당 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많이 이미 써서 별로 없겠죠. 그러면은 혈당량이 감소가 된 상태겠죠. 자, 이 상태부터 민지 학생이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쭉 얘기해볼까요? 혈당량이 낮아졌어요. 자, 그 다음 그렇죠? 어떤 호르몬이 필요하죠? 글루카곤이 필요하게 되죠. 글루카곤은 이자의 어떤 세포? 그렇죠? 알파세포에서 생성되고 분비되는데 이것을 촉진한다. 자,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된다고 써야죠. 자, 이 글루카곤이 분비됐어요. 자, 그럼 얘가 어디서 작용한다고요? 간으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간에 가서 인슐린과 아까 반대로 작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글리코젠이 다시 어떤 거로? 자,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것을 촉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된 포도당을 다 혈액으로 빨리 내보내서
다른 곳에서 쓸 수 있게, 근육에서도 쓸 수 있게 혈액으로 포도당을 방출하는 것을 촉진하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는 뭐 과정이 있겠고,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혈당량이 그쵸 증가한다. 글루카곤을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량을 다시 증가시켜 놨어요. 자, 이렇게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통해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2단원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그 당뇨병, 지금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뇨병이 어떤 거였죠? 네, 민지 학생이 또 대답해 볼까요? 네, 잘해줬어요. 이 당뇨병, 몸의 혈중에 포도당의 농도가 지나치게 우리 정상 범위를 초과한 거죠. 정상 범위보다 너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또 증상으로는 뭐 오줌으로 당이 같이 섞여서 나온다든가, 그거를 당뇨병이라고 했었죠. 자, 이 당뇨병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자, 아까 지금 선생님 방금 지웠지만 식사 후에 혈당량이 높아졌었죠. 네, 혈당량이 높은 상태에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시간에 따른 혈당량의 농도를 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밥을 먹으면은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높아졌어요. 이때 어떤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을 통해서 혈당량을 낮춰주죠? 자, 인슐린이 필요하죠? 인슐린이 나오면은 혈당량을 감소시켜 주게 되겠죠. 자, 이게 보통 정상 사람의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높아진 혈당량이 정상적으로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낮아지지가 않고 이런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왜 일어나냐 봤더니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인슐린에 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잘 안 돼요. 인슐린이 필요한 상황에서 혈당량이 높아서 인슐린이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분비가 잘 안 돼요. 생성도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당뇨병이 올 수 있겠죠. 또 인슐린은 잘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요. 필요하다고 해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었는데 얘를 감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슐린의 수용체가 이상이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슐린 수용체. 수용체가 이상하게 되면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인슐린의 작용이 혈당량 감소를 못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혈당량을 정상인보다 더 높게 한 번 먹은 이 많은 당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높게 혈중 농도가 높게 유지를 시켜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86쪽 다 같이 보겠어요. 자, 거기에 생각해보기라는 문제가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문제. 자, 이것은 다음 시간까지 다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답을 적은 다음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를 같이 해봅시다. 네, 가장 처음에 배운 게 어떤 거였죠? 그렇죠.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웠었죠. 하나는 음성 피드백, 하나는 기람작용. 음성 피드백은 일어난 결과가 다시 원래의 원래 일어났던 과정들을 억제하는 역할이었죠. 기람작용은
같은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 효과를 가진 것들이 서로 조절을 해주는 작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는데,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죠? 거기에서 어디서 생성되고 분비되는지, 그리고 또 이들의 효과는 어떤지.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고, 또 식사를 못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호르몬들이 분비되는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항상성 유지와 계속 관련해서 혈당량 말고도 체온, 혈장 삼투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